예,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그리고 토모큐브 CTO를 맡고 있는 박용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건데요. 먼저 그 사람의 몸속을 작은 우주라고도 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몸속은 이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장기에는 여러 개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120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총 한 30개에서 40조 개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많죠. 이게 그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80억이라 그러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가 전 세계 인구보다 한 500배 정도 많은 그런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세포가 동시에 생겨나고 또 죽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1.5년마다 몸무게의 50%에 해당하는 세포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세포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그 토모큐브 현미경으로 측정한 그 암세포를 백혈구가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일반 백혈구는 아니고요. 그 면역을 더 증강시키는 카이라믹 안티젠 T셀이라 그래서 리셉터 T셀이라 그래서 최근 면역 항암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가운데 있는 게 암세포이고 주변에 작게 있던 것들이 이제 CAR T셀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특화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발견이 되고 신약 허가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이런 면역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단이나 의학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물리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쓰던 거랑 지금 쓰던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물학 교재는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교재의 내용과 지금 저희가 아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하버드에서 만든 컴퓨터 애니메이션인데 지금까지 그 당시 10년 전에 나온 동영상인데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면역세포가 혈관 속에서 지나다니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된 상처난 부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세포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자들, 단백질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시그널링을 보내면은 특정 그 로직이 켜지면서 내가 세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기계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게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놔서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셀 아틀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거대 그 여러 국가 프로젝트처럼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의 역할과 그 진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미경입니다. 주제를 살짝 돌려서 현미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63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네덜란드 주식 선물 시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식 선물 옵션 하는 것처럼 이미 그런 개념이 1630년도에 네덜란드에서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컨셉이 튤립 버블이었죠. 요즘 뭐 비트코인 얘기들이 많이 있곤 한데 1636년부터 37년까지 튤립 버블이 꼈다가 폭락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1630년도에 태어난 과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레베누크라는 과학자입니다. 재밌는 게 이분이 초등교육밖에 받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워낙 이제 과학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능력이 그 관심이 있어서 주변 친척들로부터 공부를 받고 뭐 책을 받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 현미경입니다. 작은 마이크로미러 스케일의 물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현미경을 개발해서 현재 미생물학 또는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과학자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현미경, 레베누크가 개발한 발명한 현미경 사진을 보고 저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 물건인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동그란 구멍에 유리 구슬이 박혀 있고 그 앞에 탐침에 샘플을 올려놓고 햇빛을 보고 찍으면은 그 유리 구슬이 렌즈의 역할을 해서 작은 물체, 박테리아와 세포와 같은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눈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이 개발이 되면서 박테리아와 세포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자 또는 유전자 수준에서의 지식이 쌓이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브라이필드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 레베누크가 만든 현미경의 이제 확장판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일반 현미경으로는 박테리아와 세포와 같이 투명한 물체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 때문에 그 프릭 저니케라고 하는 역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걸 1950년도에 개발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교 연구실과 병원 연구실에서는 제일 먼저 사야 하는 아이템이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형광 단백질이라 그래서 세포 속에 특정 분자, 특정 단백질을 형광 형태로 보여주는 유전자 조작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열렸고 분자 진단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다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상차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정보나 정량화된 정보가 안 나오고 형광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루 정도 이상 준비를 해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포가 원래 상태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조작이 된 더 이상 오랫동안 살려두기 어려운 그런 세포가 됩니다. 그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그 AI 관련돼서 현미경과 AI가 몇 년 전부터 접점을 찾고 만나고 있고 같이 이제 시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구글 AI 팀에서 개발한 그 AR 현미경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병원에서 쓰는 조직 슬라이드를 현미경에 올려놓으면 과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이 세포의 형태를 보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셨는데 이 구글 AI 현미경에다가 슬라이드를 올려놓으면은 이 AI 기술이 자동으로 그 염색된 슬라이드를 측정을 하고요. 또 AI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암이다, 어떤 부분이 암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먼저 스크린을 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현미경의 발전 속도보다 AI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현미경 분야, 특히 이제 진단에 사용되는 현미경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여러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AI 현미경만 해도 일반 병원에서 쓰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쓰거든요. 무슨 이야기나 하면은 환자의 샘플을 이제 그 검체를 바이옵시라고 하죠. 내시경 같은 걸로 이제 추출을 하면은 검체를 그 잘라서 염색하고 고정한 다음에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눈으로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바탕으로 이제 판독을 한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를 복원했다가 또 끄집어내서 보고하는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도 차지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그 토모큐브에서는 AI 현미경이라는 컨셉으로 염색되어 있지 않은 샘플을 그 수술실에서 바로 현미경에 넣어서 영상을 홀로그래피 기술로 측정을 하고요. 기술에 대해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AI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암인지 아닌지 판독을 할 수 있으면은 과거에 일주일 정도 걸리던 여러 가지 진단을 한 뭐 몇 분 안으로 끝낼 수가 있고 또 실제 물리화학적으로 염색을 하던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겠다라는 컨셉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HT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염색 안 한 세포를 그대로 잘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의 원리는 엑스레이 CT의 레이저 버전이다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엑스레이 CT, 컴퓨터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동그란 기계 안에 들어가면 엑스레이 소스와 디텍터가 돌아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의 2차원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 정보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3차원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사람 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엑스레이 CT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레이저로 구현을 합니다. 엑스레이 대신 레이저를 쓰고 사람 몸속을 보는 게 아니고 세포랑 조직을 봅니다. 물리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홀로그래피, 투명한 세포를 염색 안 하고도 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토모그래피, 3차원 구성,
이거를 합성어로 HT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면에는 이제 저희가 CT 검사해봤냐라는 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 몇 년 안에 너 HT 검사해봤냐라는 말을 쓰게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기존 현미경과 AI가 만났던 것보다 HT 현미경과 AI가 만났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풋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염색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은 이제 둘째로 치고 염색하는 것 자체가 아티팩트를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염색약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염색약을 진하게 하면 색깔이 달라져요. AI가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삼성병원에서 만든 슬라이더와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슬라이더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AI가 얼마나 노멀라이즈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람의 몸무게처럼 고유한 물리량을 그대로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없고 시간과 비용이 안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오늘 주제로 다시 들어와서요. 이런 HT 기술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AI를 적용을 한 AI 현미경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AI 기술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특히 영상을 분석하는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영상을 분석하는 중에는 Segmentation, Classification, Inference라는 기술들이 이제 각자 발전과 기술 개량이 이루어져 왔는데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Segment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이건 지금 구글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필요한 기술이겠죠. 포토그래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어디가 건물이고 어디가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가 자동차들이 여러 개 있으면 자동차들 간의 상대 거리를 이 영상에서 분석하는 기술들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 현미경에 적용하면은 왼쪽은 저희 현미경이 찍은 원본 데이터이고요. 형태는 알 수 있지만 그 다음 분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 세포 안에 여러 역할을 하는 소기관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이 저희가 찍은 영상인데 CNN 베이스의 또는 피시넷 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저희가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풋 데이터를 AI 넣어주면 거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소기관들이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사용자들이 하나하나 매뉴얼하게 안 따도 되는 그런 기술이 구현이 돼서 지금 곧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한 이제 예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암세포를 공격하는 칼트의 세포들을 토모큐브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영상은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문가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암세포이고 어느 부분이 칼트인지를 아는 게 이제 첫 단계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AI가 자동으로 암세포는 보라색 그리고 면역세포는 파란색 이렇게 색칠을 해줘서 구분을 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는 기술이 지금 현재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넣어주면은 AI가 자동으로 야 이거는 개고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개 중에서도 어떤 종이고 저런 종이야라는 걸 알려주는 기술이죠. 저희는 이거를 AI를 박테리아를 구분하고 백혈구를 구분하는 기술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는 거는 일반 현미경으로 찍은 박테리아 영상입니다. 윤곽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박테리아가 어떤 건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질병이 있는데 폐혈증이라고 알려진 sepsis나 그를 포함한 감염 질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sepsis가 지금 왔다. 그러면 이제 급성 굉장히 응급 환자이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받으면 그 피를 하루 정도 배양을 합니다. 왜 배양을 하냐면은 굉장히 상태가 악화된 폐혈증 환자라 그래도 피 스톡에 박테리아는 몇 개 안 돼요. 이거를 증폭을 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루 정도 복제가 된 걸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서컬처라 그래서 플라스크에 넣고 박테리아가 잘 크는 용액을 넣어준 다음에 또 이틀 정도 더 키우면은 기존 검사 장비에 디텍이 될 정도로 많은 박테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자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기술로 측정을 하면 여기에 이콜라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특정 항생제에 쓸 수 있는, 특정 박테리아에 쓸 수 있는 항생제 종류가 많고, 각각의 박테리아들이 항생제 내성과 감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 종류를 알고 나서도 항생제를 같이 넣어서 키운 다음에 어떤 항생제에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박테리아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컬처 디시에 깔고 여러 가지 후보 항생제를 이제 약을 팔렛 형태로 넣은 다음에 이틀 정도 더 키워요. 그래서 만약에 항생제가 들으면 그 주변에서 박테리아가 안 자라겠죠. 그걸 눈으로 보고 이 항생제를 써야 되겠네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5일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보통 폐혈증 환자들은 2, 3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치사율이 4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피를 그 일부 간단한 전처리를 해서 저희 토모큐브 현미경에 집어넣으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박테리아의 하이 레졸루션 3D 영상이 나오고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저희가 사전에 찍어놨던 박테리아 종별 3D 영상과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이 환자에서 추출된 박테리아가 어떤 종류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는 99.9%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측정을 하면서 항생제를 같이 넣어준 약물에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측정을 하면 어떤 항생제에 반응하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일주일 걸리던 거를 2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의 개발 방향입니다. 기본적인 연구 개발은 다 결과가 다 나왔고 지금 임상 연구로 이제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일반 현미경과는 다르게 저희가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그리고 굉장히 3D 정량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AI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항생제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 건데요. 얼룩말 사진을 넣어주면 AI가 자동으로 말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실제 자연계엔 존재하지 않는 사진인데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페이스 앱이에요. 여러분들 앱으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제 사진을 뭐 어린 그 이로 바꿔주기도 하고, 뭐 저를 여자 사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기술들이 인프루언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분자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HT 기술의 장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HT 기술의 장점은 염색이 안 된 세포를 빠르게 찍어서 구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근데 약점은 구조 정보는 알지만 분자 정보는 추출하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 안에 어떤 분자, 어떤 단백질이 있느냐 지금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전체적인 스트럭처란 정보만, 형태학적인 정보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은 어차피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점이 제한적으로 이제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토모큐브 HT 현미경과 기존 현미경 기술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간다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염색을 안 하고 구조 정보와 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저희 토모큐브 현미경은 HT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동시에 염색된 세포의 분자 정보도 찍을 수가 있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형광 발현을 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저희 현미경에 넣어서 HT 영상과 구조 정보와 분자 정보를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paired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이 트레이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염색을 할 필요가 없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토모큐브 장비로 세포를 측정을 하고 버튼만 누르면 분자 정보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게 얻었던 최소 하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조작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정보들을 전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세포가 살아있고 해피한 상태에서 이런 분자 정보가 추출이 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곧 논문이 이제 논문 형태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맞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레이스케일은 저희가 찍은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AI가 만들어낸 가상 분자 영상인데 실제 분자 영상과 비교를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연구와 진단 분야에 이제 확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HT 기술이 기존 현미경의 상호 보완적인 어떤 뭐 보조 기술이 아니고 기존 현미경 기술을 통째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AI 현미경 컨셉이 어떤 건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게 항상 저희는 이제 혁신 기술을 추구하고 있고 더 많은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15년 전 제가 대학원생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도 있고 제품도 있었지만
15년 전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표랑 좀 다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입니다. 15년 전에 스마트폰을 쓰던 인구는 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안 쓰는 사람이 5%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군가 쓰고 있는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쓰고 있는 어떤 혁신 기술이 15년 뒤에 전체 인구가 다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그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것뿐이지 빨라왔습니다. 1945년도에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예측했던 것들이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매년 3%씩 시장의 성장을 세계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2035년이 되면은 인류는 하루에 15시간만 일을 해도 충분할 거다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 예언대로 가고 있거든요.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가 느끼던 것보다 혁신 속도는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 AI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과거의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은 CT를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CT 기술이 병원에 처음 설치된 해가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3, 4년 정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본 후에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CT 기계가 안 들어간 전 세계 병원이 없을 겁니다. 동네 병원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도입이 돼서 유용성이 확인이 되면은 실제 도입이 되는 기간은 얼마 길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저희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세포를 관찰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방식인데 100년 동안 아니면 100년 넘게 더 이루어졌던 이런 기술들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렇게 쓰고 있을 것인가 하면은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누군가 바꿀 건데 우리가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미래는 이겁니다. 지금은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진단하는 방식이 세포를 준비하고 각각의 분자와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포를 조작해서 준비하는 데에만 최소 몇 시간, 길게는 하루, 3일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하고 그때 얻는 정보가 한두 개인데 이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포를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패러럴 멀티플렉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을 하는 굉장히 정성적인 그런 분석을 하게 되는데 AI와 빅데이터가 바꿀 것이다. 측정을 홀로토모그래피로 빠르게 해서 정량적인 정보를 최대한 추출을 하고 이미지 자체를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정상 데이터를 그 데이터 드리븐 그 방식으로 과거의 가설을 가지고 연구했던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와 진단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새로 생겨나고 가능성을 테스트받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빨리 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가 시장에 도입이 되는 거는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최소한 50년, 100년에는 AI가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지금의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자기기와 같은 정도로 기본이 되는 백본 기술이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 토모큐브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